저는 유진 나드입니다. 헝가리 경제부 차관이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훑어보는데 갑자기 비서가 뛰어들어왔어요. 차관님, 긴급회의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셔츠에 튈 뻔했죠.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북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참석자들의 표정은 모두 굳어 있었어요. 환경부 장관 이사벨 하인츠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사벨은 45세의 야망 넘치는 여성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회의를 주도했죠. 법인세를 2배로 올리고 공장 가동률은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괴드시 시장 빈센트 졸리가 반대했습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삼성이 떠나면. 하지만 이사벨은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소국 기업일 뿐입니다. 여기는 유럽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차관으로서 제 의견이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거죠. 이사벨의 논리가 그럴듯해 보였고 헝가리의 자존심이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찬성합니다. 이사벨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는 듯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잠시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삼성 공장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정치적 승부수 정도로 생각했죠. 복도에서 이사벨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휴대폰을 보며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외국 번호 같았는데 정확히 볼 수는 없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벨 장관님. 아, 차관님도요. 좋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사벨은 서둘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숨기는 걸까 싶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오늘 내린 결정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헝가리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선택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마치 중요한 뭔가를 놓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도 이사벨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 깊었습니다. 아내가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거실을 감쌌죠.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아내는 항상 제 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들며 여유롭게 답했어요. 삼성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삼성 말이에요. 그 회사가 20년 동안 이 나라를 먹여 살렸는데요. 이제 우린 스스로 서야죠. 언제까지 외국 기업에 의존할 순 없지 않습니까?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비서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차관님, 삼성 박시영 대표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시영, 50대 중반의 냉철한 사업가였죠. 언제나 정확한 판단으로 유명했습니다. 오후 2시 경제부 접견실에서 박시영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차관님,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시영은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경고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이곳은 완전히 비어버릴 겁니다. 위협하시는 건가요? 위협이 아닙니다. 현실이죠. 박시영이 펼쳐 보인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협력업체 700곳, 직접 고용 3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만 명에 달했어요. 헝가리 경제의 15%가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감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들어올 겁니다. 유럽 기업들 말이에요. 박시영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미 왔겠죠. 20년 전의 말입니다. 면담이 끝나고 박시영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삼성 공장의 불빛이 보였는데 평소보다 어둡게 느껴졌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음이었어요. 한 달 안에 악몽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장난이겠거니 했지만 왠지 불안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박시영과의 대화를 털어놨습니다.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아직 늦지 않았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으로서의 체면도 있었고 이미 공식 발표도 나간 상태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시영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0만 명의 일자리, 그 숫자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톱니바퀴는 돌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괴드시 시내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붐비던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삼성협력업체들이었죠. 저는 출근길에 이런 변화들을 목격했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차관님, 시민들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비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그때 TV에서 흥미로운 뉴스가 나왔어요. 새로운 환경단체 에코빌런이 등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체 대표는 에릭 바그너라는 30대 남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유창한 헝가리어를 구사했지만 어딘지 어색한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삼성은 지난 20년간 이 땅을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밝힐 때입니다. 에릭의 주장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모든 것이 삼성 때문이라고 했어요. 시민들이 점점 이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지키자는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죠. 같은 시각 저는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다가 이사벨 하인츠를 봤어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과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국어는 몰랐지만 캐틀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중국의 대형 배터리 회사 이름이었죠. 이사벨은 서류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며칠 후 정부는 공식적으로 삼성에 50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에 안도했어요. 큰 수익이 국고로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이제 헝가리의 환경이 깨끗해질 겁니다. 기자회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 중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삼성이 떠나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유럽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막연한 기대일 뿐이었죠.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폴란드 정부 삼성 투자 유치 발표 임박. 뉴스 자막이 화면을 스쳐 지나갔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걱정되기 시작하네요. 저도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식 발표는 아니었어요.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 했죠. 다음날 아침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캐틀이 헝가리 진출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경제신문에 실렸어요. 이상하게도 이사벨이 이 소식을 반겼습니다. 중국 투자도 나쁘지 않죠. 경제 다각화에 도움이 될 겁니다. 모든 퍼즐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어요. 그저 50억 유로 벌금이라는 당장의 성과에 만족하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경제부 사무실의 파란 조명 아래에서 저는 끔찍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헝가리 완전 철수 발표. 손이 떨렸어요. 박시영의 경고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TV를 켰더니 온통 이 소식뿐이었어요. 3만 명 실직 예상, 유럽 공급망 붕괴 우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숫자로만 보던 통계가 실제 사람들의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오전 10시 괴드시 시청에는 실업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빈센트 졸리 시장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차관님, 큰일 났습니다. 자살 시도자가 벌써 3명이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시장을 해온 빈센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점심시간에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어요. 빈센트 시장이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습니다. 가장들이 무너졌습니다. 한 달 안에 집을 잃을 가정이 수천 가구예요. 이건 행정이 만든 재앙입니다. 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올린 그 손이 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거든요. 다른 투자 유치 방안을 찾아보죠. 억지로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자료실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에코빌런에 대한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문서를 발견했어요. 에코빌런 자금 출처 조사 보고서, 홍콩, 케이맨 제도, 싱가포르를 경유한 복잡한 자금 흐름이 나와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해외 로비 자금 세탁 경로였어요. 더 파고들다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사벨과 벌라즈 부차관이 중국 외교부 라인과 접촉한 증거였어요. 통화 기록, 이메일, 심지어 호텔 투숙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짜 환경운동, 중국 기업의 로비, 그리고 우리 정부 내부의 배신자들. 저는 서둘러 총리에게 연락했습니다. 총리님, 긴급히 보고드릴 게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 비서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어요. 총리님은 현재 중국 대사와 면담 중이십니다. 모든 게 늦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는 더욱 참혹했어요. 괴드시 시내 상점가가 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번영을 누려왔던 도시가 하룻밤 사이에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삼성 공장을 지나쳤습니다. 이미 불이 꺼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공장 앞에서 한 아저씨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마 삼성 직원이었을 거예요. 20년을 다녔는데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제가 저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단순한 바보가 아니었어요. 거대한 음모의 도구였던 겁니다.
이틀 후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박시영 대표와 만날 수 있을까요? 비공식 회담실은 어두웠어요. 창문에는 두꺼운 커튼이 쳐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작은 스탠드만 켜져 있었습니다. 박시영이 들어왔을 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시죠. 박시영은 냉정했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입니다. 여기 보세요. 펼쳐진 문서에는 프로젝트 다크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중국의 유럽 배터리 시장 장악 전략입니다. 헝가리는 첫 번째 타깃이었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환경단체 활용, 여론 유도, 규제 압박, 기업 철수, 중국 진출, 모든 과정이 세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이사벨 하인츠는 2년 전부터 이들과 접촉했습니다. 벌라즈 부차관도 마찬가지고요. 박시영이 또 다른 문서를 건넸습니다. 스위스 계좌 입금 기록, 중국 기업들과의 미팅 일정, 심지어 에코 빌런 설립 자금까지 모두 추적했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박시영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총리에게 이 자료를 전달하세요. 공개 사과와 함께 정책을 철회한다면 저희도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10년간 규제 동결, 기술협력센터 설립, 그리고 이번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공개. 가혹한 조건이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총리 집무실로 직행했어요. 총리님, 국가적 위기입니다. 모든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중국의 음모, 이사벨의 배신, 가짜 환경운동의 실체, 총리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총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책상을 치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사벨과 벌라즈를 당장 체포하라. 하지만 이미 둘 다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사벨은 중국으로, 벌라즈는 스위스로 도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무릎을 꿇고 국민들에게 사과했어요.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어요. 며칠 후 삼성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건부 복귀를 검토하겠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복구는 불가능했어요. 이미 떠난 협력업체들, 해외로 이전한 생산라인, 무엇보다 손상된 신뢰. 박시영이 마지막 만남에서 말했습니다. 50% 정도는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완전한 파멸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제 정치 생명은 끝났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일자리는 일부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미 경제부를 떠났어요. 저녁 어스름 삼성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망적이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익숙한 얼굴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울고 있던 그 아저씨였어요. 전 차관님. 이번엔 웃고 있었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절반이라도 돌아온 것만으로 다행이었습니다. 공장 옆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어요. 기술협력센터였습니다. 김 박사라는 한국인 센터장을 만났습니다. 헝가리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센터 안에는 20대 젊은이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최신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기술은 나누는 겁니다. 숨기면 썩어요. 김 박사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은퇴한 후에도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는 것은 보람찬 일이었어요. 비록 제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감옥에 있는 벌라즈를 면회했습니다. 스위스에서 체포되어 본국으로 송환된 그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유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나? 벌라즈의 목소리는 쓰사렸습니다.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적에게 기대했지.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이사벨은 아직 중국에 있었습니다. 송환 요청을 했지만 중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었어요. 아마 평생 돌아오지 못할 겁니다. 돌아가는 길에 궤듯이 시내를 걸었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생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카페, 식당, 상점들이 하나둘 다시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었지만 희망은 보였어요. 빈센트 시장을 만났습니다. 그도 많이 수축해졌지만 의욕은 여전했어요. 시민들이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성과죠.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해주신 시민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잡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저녁 딸에게서 독일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죠.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가족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교육 기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젊은 공무원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주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삼성 공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공장 굴뚝 위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불빛이 예전처럼 환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작은 오만이 만든 거대한 재앙, 하지만 그 속에서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만하지 않고 늘 배우며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